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제1장 문학론입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겠지만 저희가 강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제가 OT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보고 문제 한번 쭉 보고 오시라고 했죠. 어떠셨나요? 그리 깊은 내용은 아니라는 거 아마 느낌으로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이 언급됐어요, 어느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라고 스킵하고 넘어갈 수는 또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공부한다 라기보다는요,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좀 확장한다는 느낌으로 저희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념도 물론 여러분에게 충분히 언급은 해드리겠지만 개념보다도 문제풀이 중점으로 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해 나갈 거고요.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주요 개념들, 언급되는 개념들 한번 정리하고 간다라는 느낌을 살려서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요. 문학의 기초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학의 장르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파트 모두 한 강으로 묶어서 문학론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문학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우리 알고는 넘어가자고요. 문학이라는 것은 작가가 사상,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종류로는요,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따위가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여러분 뒷시간에 혹은 이어서 다음 장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시는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해 놓은 것, 소설은 메시지가 있는 꾸며낸 이야기,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글, 수필은 나의 일상적인, 즉 작가의 체험이 담긴 이야기를 독자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글, 그 다음에 평론은 어떤 글을 평가해 놓은 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학은요, 언어예술입니다. 이해가시죠? 삶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사상과 정서를 표현한 거고요. 상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그리고 소설을 바탕으로 한 연극 대본이 있을 수도 있고 시나리오, 영화 대본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다 픽션입니다. 상상의 세계이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독자적인 구조로서 만들어낸 통합적 구조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문학의 기능, 문학 왜 읽어요? 여러분 소설 왜 읽어요? 영화 왜 봅니까? 재밌으니까.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띵 하고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쾌락적 기능과 쾌락설, 교시적 기능, 교훈설이 있습니다. 종합적 기능은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학의 장르는요, 언어 형태에 따라서 산문, 긴 글과 짧은 글, 운문이 있고요. 언어 전달 방식에 따라서 구비, 입으로 전해지느냐, 기록, 써서 전하느냐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3대, 4대, 5대 장르로 구분할 수 있고요. 문해사조의 특성이라고 해서요. 서구 문해사조의 특성이라서 인문주의,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상징, 모더니즘, 초현실, 실존주의 총 9개의 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제가 어떻게 외워라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은가 라고 한다면 인문이라 그래서요. 인간의 문입니다. 즉 인간성 회복, 인간을 중심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해사조 총 9개 나와 있습니다. 초현실주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낭만주의, 자연주의 같은 경우들도 여러분들 2단계에서 발전한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수사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수사법이라는 것을 왜 사용합니까? 글을 더 맛깔나게 하기 위해서이죠. 더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수사법입니다. 수사법에는 크게 비유, 강조, 변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비유하는 거,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변화, 어떠한 변화를 줘서 문장 안에서, 글 안에서, 문장에서 변화를 줘서 강조하는 겁니다. 왜 변화를 줄까요? 재밌으라고. 왜 강조할까요? 중요하니까. 왜 비유할까요?
빗대어 설명하면 더욱더 아름답고 쉽게 설명되고 재밌으니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규법 너무 많이 질리게 들여보셨죠? 직접적으로 빗대어 설명합니다. 뭐뭐인 양, 뭐뭐인 것처럼, 뭐뭐인 것 같이 등을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눈에 딱 보입니다. 보면 구름에 달 가 듯이 가는 나그네 뭐뭐인 듯이, 즉 구름에 달 가는 것처럼 나그네가 간다라는 거죠. 즉 듯이 뭐뭐인 양 뭐뭐인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지규법이고요. 은유법은요. A는 B, A는 B이다. 인생은 나그네이다. A는 B. 이런 식으로 형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A는 B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은유법입니다. 시각적 비유법이다. 시각적이 아니라 시적인 비유법이다 라고 해서요. A는 B다. 혹은 A의 B, 고난의 운명 A의 B,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자, 중의법은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원관념도 나타내고요. 원관념이 있는데 두 가지의 의미로 전달이 되는 경우, 그게 바로 중의법입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여기에서 벽계수가요, 푸른 시냇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즉 어때요? 이 말을 듣는 벽계수의 사람 이름도 있죠. 그래서 황진이가 벽계수에게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시조에서, 그리고 시에서 좀 많이 쓰입니다.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파초의 꿈 가련하다 라고 해서 변화를 주고 있네요. 그 다음입니다. 강조법에도 역시 네 가지 있습니다. 과장, 부풀려 이야기합니다.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대요. 눈물이 바다를 이룰 리가 없죠. 하지만 그만큼 많이 흘렸다라는 거. 영탄법 라고 하면서 감탄합니다. 대조법이라 그래서 대조는요, 상반되는 혹은 상대되는 둘 이상의 단어의 구조 대립시킵니다. 그래서 강한 표현이 되도록 하는 방법.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짧고 길다. 서리법은요, 뭐뭐하닐까? 라고 하면서 묻는 형식. 근데 이게 답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데 묻는 형식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려 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리법은 묻는 형식이다 라고 해서 의문문의 형식. 이라 그래서 답을 요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답은 당연한데 어때요?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 쓰면서 이 부분을 어때요? 독자에게 한 번 더 눈여겨보게끔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반어입니다. 도치법입니다. 말의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죽어도 눈물 안 흘릴게요가 아니라, 원래 그게 맞는 거죠. 하지만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밥 먹었어가 아니라 먹었어 밥, 이렇게 해서 어때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도치법입니다. 반어는요,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러니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나 죽어도 눈물 안 흘릴 거야.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눈물 흘린다는 얘기죠. 자, 역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이치상에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깃발이 흔들리는, 바람이 깃발이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이라는 것 자체가 으아 이렇게 하는 건데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다. 소리 없는 깃발의 몸부림이다 라는 거죠. 즉 소리 없는 아우성,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이 깃발이라는 상황을 봤을 때, 이 시적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의미가 아하라고 이해가 되는 것. 즉 표면적으로 이체 안 맞는 듯 하나 실은 그 속에 절실한 뜻이 담겨져 있는 표현법. 그게 바로 깃발입니다. 그 다음 문체입니다. 문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단어가 약간 특이하죠. 문체라는 것은 즉 작가의 글 쓰는
문장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문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개성이죠. 그 다음에 사상, 감정 나타난 문장 구조입니다. 따라서 문체는 글의 내용상의 특징이나 글쓴이의 개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의 글을 보면 아, 이거 누구 작가 글이야. 아, 이거 누구 스타일이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게 바로 문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드라마 작가 중에서도요, 굉장히 유명한 탑 작가들은요, 아, 누구 작가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작가의 스타일이 항상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런 걸 썼네. 라고 할 때 스타일, 문체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를 한번 보죠. 문체의 종류와 특징 나와 있죠. 표현이 강하냐, 유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강건체와 우유체 있고요. 문장 길이에 따라서 간결하냐, 만연체이냐, 기냐, 짧냐를 말하는 거고요. 수식의 정도에 따라서 건조하냐, 아니면 수식을 많이 써서 화려하냐, 이렇게 6가지로 문체 또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깊게 안 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말 뜻에서 강건, 우유, 간결, 만연, 건조, 화려 이러한 뜻만 이러한 단어만 딱 봐도 이러한 개념만 딱 봐도 어떤 내용일 것이다 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권은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저희는 문학의 장르로 넘어가 보죠. 문학의 장르, 드디어 문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 무엇인가요? 시를 딱 봤을 때 우리는 시와 소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소설, 우선 길이가 길다 라고 할 수 있죠. 시는 이에 반해서 길이가 작다. 이 말을 돌려 얘기해 보죠. 그렇죠. 소설은 서술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시는요, 이 서술된 것을 어때요? 의미가 집약적으로 줄여놨습니다. 줄여라는 말은 압축시켰다, 뜻을 머금고 있다. 그게 바로 함축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함축적이다. 그래서 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운율이 있는 언어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운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리듬감이라고 합니다. 자, 리듬감이란 얘기 제가 왜 할까요? 시는 노래로 바꿔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우리는 리듬감이 있는 문학이다라고 하고요. 운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율이 없다면 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시의 종류로 가면 산문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이게 시야라고 할 정도로 몇 페이지에 넘어가는 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율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운율이 꼭 있는 언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운율이 있어야만 시입니다. 운율이 없다면 그는 시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운율이 있는 말로 압축시켜놔서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시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율이 있다라고 했는데 운율은 반대로 리듬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자, 운율은 리듬감이라면 운율은 시에서 어떻게 보여지나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외형률이라고 하고요.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내재율을 갖춘 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운율의 갈래입니다. 외형률, 즉 운율이 겉으로 보입니다. 운율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렇다 치고 운율이 보이지 않는 거 우리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다시 운율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운율은 어떻게 했을 때 운율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운율은 리듬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리듬감 우리 쉽게 생각해 보면 유행어 혹은 유행가를 떠올려 보죠. 유행가라고 하는 게 조금 제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후크송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후크송이라는 거. 같은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읊조리게 되고 그리고 가끔 리듬을 타게 되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리듬감, 리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복을 전제로 합니다. 반복했을 때 리듬감이 생기고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이 됐을 때 운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율하면 리듬감, 리듬감 하면 반복이다라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외형률로 가볼까요? 음이, 즉 어떠한 어떠한 낱말의 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단어보다 작은 한 글자가 음이죠. 자, 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특정 위치에서 반복했을 때 운율이 생긴다. 음이 어떠한 특정 위치에서 반복됐을 때 운율이 생긴다. 그래서 음위율입니다. 그래, 첫머리에 똑같은 글자가 반복되네. 그거는 눈으로 딱 보기만 해도 생기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음위율이고요. 음성률, 음수율, 음보율 마찬가지입니다. 글자의 덩어리 수가 똑같아요. 높낮이가 똑같아요. 음절의 수가 똑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됐을 때 어떤 위치를 계속 반복했을 때 역시 위치에 따른 운율이 생긴다. 그래서 음위율, 음수율, 음성률, 음보율이라고 합니다. 자, 사음보라고 했어요. 시조 보시면 3장, 초장, 중장, 종장 있고요. 대부분이 4개로 나뉘어지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사음보라고 하죠. 이는 눈으로 딱 보기만 해도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네. 운율이 뭔데? 반복되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 어떻게 보이는데? 네 덩어리로 되어 있어. 라는 거. 이게 바로 외형률의 전형입니다.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형률의 대표는 그래서 우리는 시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시를 내재율이라고 합니다. 시조는 왜요? 딱 눈으로 보여도 반복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뭐하리다, 뭐뭐하리다, 뭐뭐하리다 라고 반복된다고 만약에 한다면 이 또한 눈으로 딱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인다, 외형률, 그게 바로 시조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우리 시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운율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시가 이렇게 운율을 중요시한대요. 자, 그렇다면 운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 운율을 봤으니 함축적인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글을 딱 한 단어로 줄여놨다. 혹은 두 단어로 줄여놨다. 이게 바로 의미를 갖고 줄여놓은 것 함축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더 감각적으로 보일까? 바로 심상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심상이라는 것은요, 마음 심자 이미지 상자 썼습니다. 시를 읽었을 때 아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 그게 바로 심상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심상인데요. 심상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것, 즉 눈으로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철길을 따라 그가 옵니다. 왠지 기차의 경적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 드나요? 물론 제가 표현을 맛깔나게는 못하겠지만 그런 느낌이 나는 구절 우리 문제로서 많이 만나볼 텐데요. 그게 바로 청각적인 심상. 질질질질 어때요? 어디서 나를 애워싸는 마카롱의 달콤한 냄새, 후각적 느낌 드나요? 이런 것들 미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즉 우리 몸에 있는 5가지 감각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시 구절을 읽었을 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이미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심상입니다. 공감각적이다.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하나의 감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공감각적인 심상이다 라고 하는데, 자, 종소리에 동그라미 푸른 웃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소리에 동그라미, 종소리가
동그라미처럼 들린대요. 왕왕왕 이렇게 들리는가 봐요. 그래서 청각이 어떻게 됐다? 동그라미처럼 들린다. 시각화. 자, 푸른색 웃음이래요. 자, 웃음은 웃음인데 어떻게 보여지나요? 푸른 웃음이래요.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합니다. 두 개의 감각이 나오는 것과 공감각적인 심상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는 문제를 통해서 그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심상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비유와 상징이 나와 있습니다. 비유는요, 빗대어 설명하는 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상징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상징 떠올려 봅시다. 비둘기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너무 좀 관념적인가요? 평화 떠오르시나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바로 상징입니다. 십자가 왠지 교회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왠지 병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녹색 십자가 이런 것 또한 뭐 병원이 떠오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와 비둘기, 평화 상징입니다. 관습적 상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시대를 살면서 관습적으로 익혀져서 내려와서 굳어진 것, 그게 바로 관습적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보시면 창조적 상징입니다. 창조적 상징이라는 건 개인, 즉 작가가 만들어낸 겁니다. 윤동주의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겠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에서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 희생정신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즉 창조적인 상징이라는 것은 각각의 작가별로, 각각의 작품별로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창조되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습적인 거, 비둘기를 상징하는 거, 평화시장 비둘기 뭐 이런 랩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즉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들어봤을 때 딱 떠오르는 거, 그게 바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습과 상징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시 우리 정리했으니까 이제 소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소설은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주인공도 있고요. 주인공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중요한 거 상상이다.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허구의 세계이다. 픽션이죠.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가공적으로 꾸며냈습니다. 근데 왜 꾸며냈어요? 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은 일반적으로 단편도 있고 장편도 있지만 다 읽었을 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현실 세계에서 있을 법한 일, 있을 수 있는 허구의 세계를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가공적으로 꾸며냈습니다. 그러면 있을 법한 일의 상상이라서 작가의 세계관 담겨져 있다 그랬는데 사실을 기반으로 쓴다면요. 역시 그도 소설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반 소설이죠. 사실, 즉 역사적인 것을 가져오긴 했지만 모든 것이 다 똑같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똑같으려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역사적인 기록물, 사료에 대한 것만 되기 때문에 소설이라는 건 역사적인 부분, 사실적인 부분을 떼와서 재해석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설을 읽을 때는 현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다만 소설에서 느낀 교훈을 가지고 현실에 반영해 볼 수는 있겠죠. 자, 소설의 특성, 허구성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허구성이라는 것은 그렇죠. 뻥입니다. 뻥입니다. 뻥이라는 거. 하지만 그 안에 너무 허무맹랑한, 너무 사기치는 듯한, 너무 아무 의미도 없는 뻥은 그냥 뻥일 뿐이죠. 여기에서 소설은요, 진실해야 됩니다. 예술적이고 모방 있고 서사성까지 띠고 있어야 소설입니다. 자, 소설의 3요소입니다. 그럼 소설은 무엇이 꼭 필요하느냐?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작가가 이 글을 쓴 이유와 목적이 되겠네요. 작가가 나타내려는 중심 사상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써야 되나요?
처음부터 누굴 등장시키고 어떤 이야기로 흘러가다가 어떤 갈등이 나오고 어떻게 풀어가지? 이게 바로 구성입니다. 즉 이야기의 전개, 사건의 필연성 등을 구성하여 왜 이렇게 하나요? 즉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려고, 즉 독자에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체 스타일입니다. 작가의 독특함, 작가의 문장의 자체 체제입니다. 문장의 스타일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드디어 소설의 구성입니다. 구성이라는 것은 플롯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끝이 나고, 그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제라고 할게요. 주제를 줄 것인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플롯 구성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림으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볼게요. 발단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등장인물 나오죠.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등장인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의 실마리가 시작이 됩니다. 사건의 실마리까지만. 그렇다면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 등장인물 실마리, 여기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쫙 펼쳐져야 됩니다. 갈등의 실마리, 즉 갈등과 분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 변화가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복선, 암시, 즉 여기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었던 사건이 위기와 절정을 거치면서 갈등의 핵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살짝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단 전개를 지나서 위기로 갑니다. 사건의 극적 반전 체크해 주시고요. 계기나 원인이 되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정 부분은요, 중요합니다. 사건의 최고조입니다. 최고조인과 동시에 그 다음에 해결의 문턱이죠.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이야기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 위기가 반전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결말은 사건이 마무리되며 모든 갈등, 분규 해결되고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말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는 이제 넘어가서 소설에서 중요한 인물로 가볼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공을 떠올린다면 사람이 있죠. 주인공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캐릭터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상의 캐릭터를, 즉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데려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주인공과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것들도 있어서 꼭 사람이다 라고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인물은요, 즉 내가 주인공의 역할을 하느냐, 주동인물이냐, 아니면 그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반대자, 즉 만약에 주인공이 악역이라면 반동인물은 그에 반하는 거니까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꼭 주인공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즉 그래서 역할은 어떠한 일을 주인공, 즉 주동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그에 반하는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동과 반동인물로 나눌 수 있고요. 전형적 인물은 특정 계층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탐관오리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줘요.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간신배, 매국노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전형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개성적 인물은요, 어떤 특정 계층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성격, 평면적이다라는 것은 정적 인물입니다. 즉 성격의 변화가 없어요.
입체적이다라는 것은 환경이나 어떤 거에 따라 성격의 변화가 굴곡지는 거, 그게 바로 입체적인 것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밑에 보시면요. 인물은요. 작가는요. 소설 속에서 인물을 제시해 줍니다.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도 있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유추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유추가 됩니다. 즉 직접적과 간접적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직접적 방법은 텔링, 말하기 방법이고요. 간접적은 보여주기, showing입니다. 밑에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정리되실 것 같네요. 자, 소설의 배경 아주 중요합니다. 배경이 왜 중요하냐? 그 이야기가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을 띠고 있느냐? 어떠한 공간적인 배경을 띠고 있느냐? 어떤 사회적 배경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배경은요. 시대 한정한 스토리, 그 다음에 체크해 주시고요. 공간적인 건요. 인물이 활동하게 되는 공간적 무대 체크해 주시고요. 사회적인 배경은요. 통시적이다. 첫 번째 줄 나왔죠. 그 다음에 공시적인 사회성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소설의 주제 부각 체크, 등장인물의 성격 심리 체크, 플롯의 전개 체크, 소설적인 분위기 조성 맞도록 해야 된다 체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일제강점기, 우리는 아주 굵직한 것들이 있죠. 일제강점기 사회적 배경 중에, 시간적 배경 중에 공간적으로 내가 일본 앞잡이인가요? 아니면 내가 독립운동가인가요? 어떤 것에 따라서 전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배경이 중요하다라는 것 또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소설은 시점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죠. 즉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서술자라고 하는데요. 서술자라고 합니다. 서술자가 글 안에 있느냐, 글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1인칭이냐, 3인칭이냐로 나뉘어 집니다. 글 안에 있는 거 우리 어떻게 아나요? 즉 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오늘이라고 하면서 글 안에서 직접 이야기해 줍니다. 즉 1인칭이냐 3인칭이냐를 나누는 것은 나가 들어가느냐 아니냐의 차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인칭이냐? 아하, 여기는 글 안에 있구나. 3인칭이냐? 글 밖에 있냐? 라고 알 수 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근데 나가 주인공인 경우, 내가 내 이야기를 직접 하면서 주인공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내 심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은, 그렇죠, 나가 나오긴 합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직접 하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 사랑손님과 어머니, 오키가 나옵니다. 오키의 어린아이로 주인공을 지켜봅니다. 누구? 어머님과 엄마와 누구와의 사랑, 사랑손님과의 사랑을 어때요? 누가 지켜보나요? 오키의 눈으로 지켜보고 오키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즉, 글 안에서 오키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1인칭이죠. 하지만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 즉 목격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도 하고요. 간혹가다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작가가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글 밖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술자의 위치 그대로 글 밖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공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어떠한 결심을 다 얘기해 줍니다. 고전 소설이 바로 대부분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전 같은 경우도 길동은 길을 떠나기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밖에서 다 이야기해 주죠. 길동이 그렇게 마음먹은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길동의 속마음까지 얘기해 줍니다. 이게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작가 관찰자 시점은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내가 글 밖에서요 주인공의 행동만 이렇게 했대 라고 하고요. 억울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다 라는 부가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고 요즘에 현대소설이 이러한 양상을 굉장히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에게 생각할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주는 거, 그게 바로 작가 관찰자 시점입니다. 밑에 보시면요. 나는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이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는 나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관찰해서 서술하는 것. 그 다음에 3인칭은 전지전능한 위치에서 논평도 하고요. 감정, 의욕, 행동, 동기 모든 거 설명해 주는 것. 3인칭 작가 관찰자는 해설이나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 3인칭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소설의 시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소설은 기본적으로요. 맞습니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 우리의 삶의 진리를, 진실을 탐구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소설이고요. 소설에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인물일 수도 있고 동식물일 수도 있고 캐릭터일 수도 있다. 물론 꾸며낸 이야기니까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이지요. 그리고 그 소설은 특히나 누군가가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게 바로 서술자이고요.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 시점이 달라지는 이유, 그리고 시점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유는요. 시점의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가 소설에서 캐치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얼마만큼으로 나뉘어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수필입니다. 수필은요. 특성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수필은요. 맞습니다. 형식이 무형식의 형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여타의 다른 문학 작품에 비해서 자유롭다라는 것, 그리고 굉장히 그렇다 보니까 개성적이다. 편집글, 일기, 기행문 다 수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제재가 되고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던 것을 독자로 하여금 교훈 줄 수 있는 거 수필입니다. 수필은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가벼우냐, 경수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수필과 중수필, 칼럼 같은 경우가 중수필, 조금 무게감 있는 수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제 희곡으로 넘어갑니다. 희곡은요, 맞습니다. 무대상연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희곡이라는 것은 무대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행동의 문학이고요. 그리고 내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를 담고 있다. 현재화된 인생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행동과 대사로만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무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이 되는 반면에 극적이어야 됩니다. 왜? 행동을 보여줘서 독자로 하여금 그것이 그려지고 눈앞에 펼쳐질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희곡의 3요소 해설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 누가 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지문은요, 동작, 그 다음에 무대 구성 등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사는요, 대화하느냐, 혼자 독백하느냐,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약속하고 방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희곡은요 항상 시나리오와 함께 또 따로 보기도 합니다. 자, 연극 무대상연이 희곡이라면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영화죠. 자, 무대상연 전제로 한다고 했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조건들이 많습니다. 조건이 엄청 많아요. 왜? 무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도 한정적이어야 되고요. 이야기도 현재여야 되고요. 시간의 구성도 없고요. 그리고 정해진 1시간 반 혹은 2시간, 3시간 약속된 시간 안에 이야기를 끝내야 된다라는 약속도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소품들도 대거 등장할 수 없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시나리오, 즉 영화는 판타스틱합니다. 시간도 넘나들고요. 공간도 넘나듭니다. 막
해외 로켓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등장인물 막 엑스트라 1000명, 2000명 등장인물들 나오고요. 굉장히 막 말도 나올 수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연극은 종이말 이런 거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많다. 혹은 제약이 많다. 하지만 시나리오는 그에 반해서 제약은 없고 조건은 없는 편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 여러분들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 용어입니다. 시나리오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뭐 물론 제가 문제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라고 점쟁이 빤스를 입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만약에 문제를 하나 정도는 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시나리오 용어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간단하기도 하고요. 얼마든지 바꿔낼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긴장하면 아무래도 우리말이 아니니까 자주 혼란스럽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시나리오 용어는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시나리오 용어 지금 13개, 14개 정도가 정리가 되는데 이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이 밑에 우리 교재 자리가 많죠. 시나리오 용어 검색하셔서 이왕이면 좀 알 수 있는 만큼 너무 어려운 용어는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만큼 꼭 정리하셔가지고 시나리오 용어 정도는 좀 외우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문학론 굉장히 많은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문학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까지 모든 거 다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학에 대해서 다 알았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좀 겉을 좀 이렇게 통틀어서 통합적으로 공부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내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재에 나온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 꼼꼼하게 한번 정독하셔야 됩니다. 정독의 의미 아시죠? 의미를 되새기면서 꼭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수업하는 것은 이 부분이 이렇게 자주 언급되더라 라는 걸 한 번 더 짚고 간다 라는 생각으로 개념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